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불이 난 지 이제 40시간이 되어 가는데 아직 꺼지질 않습니다. 실종 상태인 소방관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이 시간 상황부터 알아보고 왜 이렇게 진화가 더딘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장으로 갑니다. 홍익표 기자, 자 지금도 연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새벽 화재가 시작된 지 38시간이 넘었는데 제 뒤론 여전히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물류센터 외벽은 거의 뜯겨져 나갔고 그나마 남은 뼈대도 시꺼멓게 그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립된 소방관의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큰 불길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는데 산발적인 불꽃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동원된 소방 인력 450여 명, 무인 방수포 같은 장비도 190여 대 투입됐고요. 한때 물이 부족해서 2km 떨어진 소화전에서까지 물을 끌어올 정도로 말 그대로 총력전을 벌인 끝에 오후 4시쯤 겨우 큰 불길을 잡은 겁니다. 지금은 소방대원들이 거대한 물류센터의 외벽을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살피면서 내부 진입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붕괴 위험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질 못하다 보니까 구조대장 수색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당초 소방당국은 오늘 아침 전문가들과 건물 안에 들어가서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곧바로 건물에 진입하려고 했었는데요.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데다 뜨거운 화염에 일부 기둥까지 주저앉으면서 안전 진단조차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브리핑 들어보시죠. 저 한 복판쯤에 H빔이 약간 내려앉은 부분이 있어요. 붕괴된 게 아니고 약간 휘어서 내려앉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MBC 취재진이 드론으로 촬영한 물류센터 옥상인데요.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로 철제 구조물이 휘어져 내려앉은 모습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건물 내부 열기도 여전합니다. 오늘 밤에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건물에 계속 물을 뿌려서 이 열기를 빼는 작업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안전 진단은 내일 아침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 고립된 소방관에 대한 수색을 재개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이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7월 말부터 50대를 시작으로 8월에는 18세에서 49세까지 예약한 순서대로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총 4종류의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서 특정 백신을 겨냥해서 예약을 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럴 경우에 순서가 밀릴 수 있고 예약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50대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둘 중 하나를 접종할 가능성이 큽니다. 50대는 7월 중순부터 예약이 시작되는데 이 시점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두 종류가 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8월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 4종류의 백신이 계속 들어옵니다. 따라서 8월 중순 접종이 시작되는 18세 이상 49세 미만의 경우 백신 수급 상황을 봐가며 맞고 싶은 백신을 선택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이자 백신을 맞길 원하는 사람이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접종 예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또는 이제 일부 예외적으로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할 수 있는 방안들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원칙적으로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해선 안 되며 어떤 백신이든 가급적 빨리 접종하는 방향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백신을 맞기 위해 예약이 몰릴 경우 접종을 못하고 아예 순번이 9월 이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 시기가 결정되다 보니 초기에 예약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정부는 출생연도 끝자리 등에 따라 특정 요일에만 예약이 가능한 요일제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백신 예약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7월부터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동네 병원에서 맞을 수 있게 되면서 백신이 4가지로 늘어나 선택의 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희귀혈전증 부작용과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접종한 뒤 심한 두통과 구토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으란 안내 문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도 내년부터 이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빠지게 됐습니다.
민간 택배업계에 이어서 우체국 노사의 협상까지 타결이 되면서 분류 작업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를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던 우체국 택배노조. 배송 업무 외에 덤으로 떠하는 분류 작업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였습니다. 30kg짜리부터 작게는 1kg짜리 소형 석배까지 다양하지만 약 3,000개 정도의 택배 물량을 일일이 우리 택배 기사들이 손으로. 하지만 사측에 해당하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 전답 인력 확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마지막 날. 우체국 택배노사는 택배 노동자들을 내년부터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자는 정부 여당의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민간 택배업계와 마찬가지로 올 연말까지 분류 인력을 단계별로 대폭 충원하기로 한 겁니다. 최대 노동 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 것도 민간 택배 노사의 합의 내용과 같습니다. 각 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도출해낸 소중한 결과이고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분류 인력이 충원되기 전 분류 작업에 참여하는 택배 노동자에겐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로써 민간 택배업계에 이어 우체국 택배노사의 협상까지 마무리됐습니다. 택배노조는 일주일간의 파업을 통해 분류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과로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택배사들은 택배비 170원을 인상해 이 중 150원을 분류 인력을 구하는 데 쓰고 나머지 20원을 택배 노동자들의 고용 산재보험에 쓰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은 다음 주 초 협약식을 열고 2차 사회적 합의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어제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구조물이 추락해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인 만들어진 건 2003년인데 등록된 건 2016년, 한마디로 새 것처럼 위장한 고물이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레인 기사 성모 씨가 숨진 오피스텔 공사장입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은 크레인 쇠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무게 130kg의 후크가 떨어진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고 크레인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3톤 미만인 소형 타워 크레인으로 건설기계 등록부에는 2003년 1월 국내에서 제작돼 2016년 8월 등록된 것으로 나옵니다. 국토부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소형 크레인 내구 연한은 단 7.9년인데 사용 가능한 기간을 훌쩍 넘긴 크레인을 공사장에서 썼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이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가 연식 위조가 됐어요. 이런 크레인은 6개월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국토부가 대행업체를 통해 사고 크레인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건 지난 4월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쇠줄 일부가 끊어져 있어 새 것으로 교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와이로프를 구성하는 철사가 끊어져서 저희 검사원이 부적합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12mm 굵기의 쇠줄이 또 끊어졌고 사망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제대로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요. 전기 검사를 했는데도요. 그런 것들이 좀 발견이 해서 사업성질로 가는 거. 경찰이 공사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고 현장 시공사 측은 성 씨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미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에도 또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향후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손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장. 사흘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자신의 첫 공식 메시지에서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당대회에선 최대의 주적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고 2달 뒤인 3월엔 그 어떤 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는 외무성 담화를 발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5월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관계를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전으로 후퇴시키지 않을 것이란 말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대화에도 준비돼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당 중앙위 회의를 계기로 한미 공동성명 발표 이후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 나왔습니다. 또 최근 국제적인 변화 환경에서 전략적 지휘와 능동적 역할을 높이고 유리한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를 거부해왔던 그동안의 대외 정책의 변화도 암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 대화를 언급한 부분이 향후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좀 높여주는 부분이다. 성김 대북 정책 특별대표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내일 새벽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합니다. 성김 대표는 오는 21일 한미일 등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를 잇따라 가질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